다음 문제는 이제 6번입니다. 물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계 소화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물은 분자식 H2O로 분자끼리는 우리 수소 결합할 거고 이 분자 안의 원자들끼리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응집력이 엄청나게 강하겠죠? 뭐가 높다고요? 네, 표면 장력이 높을 거예요. 이렇게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단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첨가제에 관련된 문제의 지문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번. 증점제를 첨가하여 수간화 화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수간화는 산림화제의 종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먼저 수간화, 우리 나무 가지에서 일어나는 거, 수간화는요, 줄기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면 조금 위에 일어나는 화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누가 와야 돼요? 네, 이렇게 헬리콥터가 옵니다. 그러면 물을 싹 뿌려줄 건데 얘가 점도가 더 높아야지만 목표물에 조금 더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의 유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점도를 높일 수 있는 징점제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자, 징점제를 첨가해서 우리 점도를 높였다. 그러면 얘는 표면 장력 어때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표면 장력이 더 높아졌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물을 끈적끈적해서 유실을 방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연달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상주수는 무상주수보다 냉각 효과가 적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첨가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주수 자체를 어떠한 형태로 하냐에 따라서 소화 효과가 살짝씩 다르다라고 했었죠. 먼저 공상은 우리 막대기 모양으로 방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옥외소화전 설비라든지 그러한 설비들을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호스를 이용해서 막대기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효과밖에 없어요? 냉각 효과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A급 화재만 가능하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적상주수는요? 적상주수는 말 그대로 물방울 모양으로 똑똑똑똑 떨어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혹은 연소 방지, 연결 살수 설비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물방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각이 되는 거고요. 물론 질식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냉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다. 자, 마지막 무상주수를 해볼 거예요. 무상주수는 우리 똑같이 헤드가 있는데 이 헤드를 그냥 일반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에 압을 빡세게 가해줄 수 있는 물 분무 헤드를 따로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물 분무나 미분무 등의 특수한 헤드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물이니까요. 냉각수화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그맣게 입자를 미상으로 바꿔준 거죠. 그럼에 따라서 질식수화까지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질식 가능하니까 뭐가 되겠다? A급, B급, C급 가능하겠다. 그래서 무상주수 했을 때 훨씬 더 소화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문에서는 냉각 효과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봉상에서도 냉각 받고요. 무상에서도 냉각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수했을 때 이 냉각 효과 자체가 조금 더 뛰어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언제예요? 무상으로 주수했을 때 더 밀입자 상태로서 분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표면적이 크겠죠. 그럼 기화도 더 빠르게 할 거고요. 그에 따른 기화 잠열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빠르게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뭐가요? 무상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침투제를 첨가하게 되면 표면 장력을 작게 하여 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 침투제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 장력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요? 훨씬 더 잘 침투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중화나 혹은 지표화 등에 있어서 화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를 잘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첨가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데 얘가 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우리 물을 끈끈하게 만들어줘야지만 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땡이에요. 앞부분은 맞는데 뒤에가 틀렸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강화액을 첨가하여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동결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 강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칼륨이 될 수도 있고 암모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금속류들을 첨가를 했기 때문에 소화력이 증진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억제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을 증진시켰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 수계 라인이면 소화력 증진 없죠. 수계 라인이면 억제 소화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액을 첨가를 해줬고, 이 강화액 때문에 억제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우리 요렇게 소화력 증진시키기 위해서 첨가를 했는데, 첨가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같이 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서비스 개념으로다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3번이네요.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죠. 먼저 1번 화학 양분 농도 나오고 있고요. 2번 최소 점화 에너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3번, 4번 보니까 MOC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다? 연소 범위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각종 기호들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소 범위는 온도, 즉 에너지 조건과 농도, 즉 물적 조건의 그래프에서 나타낼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지금 요 라인을 포화 증기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 라인을 상한계, 요 아래쪽을 하한계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요 사이를 연소 범위라고 했었지. 그리고 중간에는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CST, 정말 완벽한 비율 정도를 우리가 화학 양론 농도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우리 CST를 어떻게 구하나요?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죠. 얘가 산소 몰수가 아니라 필요한 공기 몰수다. 뭐를 하기 위한?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그리고 위에다가 연료를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연료는 무조건 1몰일 때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정리를 해줄 거니까요. 그냥 1 플러스 공기 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의 예시가스는 프로판이다 라고 나옵니다.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프로판, C가 몇 개? 3개. H는 그럼 그 주변으로 싹 달려지는 거니까 8개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판의 분자식 정해주시고 정리해주시고 O2, 산소와 결합했을 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되는 거죠. 완전 연소니까요. 완전 연소했을 때 탄화수 속에는 무조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연료의 몰수는 1몰이라고 그냥 픽스를 해줄 거예요. 이때 개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3개니까 이산화탄소는 3개, 3몰이 되어야 되고 H 마찬가지로 8개니까요. H2O는 4개, 4몰이 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O는 6개, 여기서 나오는 O는 4개. 그래서 총 10개가 될 수 있도록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5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ST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1 플러스 산소 아니고 필요한 공기 몰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0.21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왜냐? 커다란 우리 공기 이 중에서 딱 21%만 산소인데 이 산소가 5몰이 되려면 전체 어떻게 해야 된다? 0.21로 나눠주시면 전체 필요한 공기의 몰수를 알 수가 있다. 이거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곱하기 100 해주시면 4.03 나와요. 네, 그리고 2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압에서 탄화수소의 최소 점화 에너지는 약 2.5mJ이다. 우리 아까 전에 최소 점화 에너지 MIE라고 적었었고요. 탄화수소계일 때에는 무조건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25mJ.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암기 문제로서 땡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학 양론적 조성이 완전연소 조성에 가까울수록 MOC는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학 양론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연소할 경향이 크다라고 했었죠. 이때 뭐는요? 그쵸? 최소 점화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땡 틀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MI2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소 하한계와 그리고 연료 1몰에 대한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MI2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MOC, 즉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손으로 연습해 보셔야지만 실제 시험에 가셔도 순조롭게 계산 문제를 적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7번에서 확인을 했었던 MIE, MOC, 그리고 CST 등등등 계산 문제는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시험에서는 우리 아마 유황에 대한 완전연소 반응식으로 이 문제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문제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말고 조금 다른 문제를 선택을 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 속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 가장 빠르다고요? 연기는 계단실이었죠. 그래서 수평, 수직, 그리고 계단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1, 2, 3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수평은 0.5에서 1m/s, 수직은 2에서 3m/s, 계단실은요 3에서 5m/s. 결국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장소는요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평, 수직 요 둘 중에 뭐가 더 크다고요? 그렇죠. 수직이 더 커요. 그러면 수직 방향의 이동 속도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광계수가 1일 때 어두침침한 것을 느낄 정도의 연기 농도이고 감광계수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감광계수라고 하는 것은 연기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떻게 측정해요? 그렇죠. 우리는 상대 농도법으로 1을 기준해가지고 만든 측정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농도처럼 입자 혹은 질량 농도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는 상대 농도로 감광계수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광계수가 1일 때에는 말 그대로 감광계수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하면 맞는데 이때의 상황이 틀렸죠. 어두침침한 것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이 안 보여.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의 농도다라고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0.1부터 시작. 가시거리는요, 20에서 30m다. 그래서 1, 2, 3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이때는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기 직전의 농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0.3에서 5m가 보인다. 그래서 가시거리는 5m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요, 건물에 익숙한 사람의 피난 한계 농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건물의 미숙지자의 피난 한계 농도는 어디가 된다? 0.1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0.5의 감광계수입니다. 이때는 가시거리 3m 확보 가능하고 이때부터 어두침침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농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1이었고요. 112. 가시거리는 1m에서 2m. 이때는요, 상황 112니까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니까 112한테 전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다음은 10일 때에는 0.2에서 0.5m 정도의 가시거리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520, 520 이렇게 해서 암기했어요. 이때는 최성기 때의 농도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30으로서 가시거리는 아예 확보가 되지 않고 출화실에서 연기가 분출될 수 있을 정도의 연기 농도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얘는 땡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내 온도와 실내 온도가 같아져서 연기의 수평적 이동이 없는 높이를 중성대라고 한다. 우리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가 같은 부분이에요? 아니죠. 압력이 같은 부분이다 라고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먼저 실이 이렇게 있을 때 실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이 주변의 공기들은 부력에 의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얘가 차다 못해서 압력 차에 의해서 나오겠죠. 이 위쪽에서는 즉 구획실의 상부 측에서는 실내 정압이 더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 실외로 이러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텅 비었네요. 그쵸? 없죠? 그럼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부축은 실외 정압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유동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현상은 굴뚝 효과에서도 봤었죠. 즉 중성대라고 하는 것은 굴뚝 효과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선이다, 면이다, 하나의 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얘는 틀렸다. 여러분들은 온도가 아니라 압력이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번째, 저층 건물일 경우에 연기의 유동은 열, 대류, 이동, 그리고 화재, 압력 등에 의해 일어난다. 저층 건물일 때에는 압력뿐만 아니라 열, 이동에 의해서도 얘가 유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고층일 때에는요. 고층은 아무래도 높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유동한다. 그래서 유동 원인은 압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9번입니다. 화재 예방법에 따라서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특수 가연물과 특수 인화물이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특수 인화물은 어떤 거예요? 제4류 위험물이었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특수 가연물의 경우에는 가연물 중에서도 너무나 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 예방법에 따라서 저장 취급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지금 요 문제와 같이 종류를 물어보고 수량 을 같이 해가지고 지정 수량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들을 전부 다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볏짚류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볏짚류는 우리 넝사, 볏, 천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셨을 거예요. 그럼 얘는 몇 킬로? 1000kg, 무조건 1000kg 이상 저장 취급할 때만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거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화류입니다. 면화류는 200kg 이상일 때 특수 가연물이다 라고 했었죠. 이상 기준 맞으니까 얘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맞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우리 넝사볏 몇이라고요? 넝사볏 무조건 1000 이상. 근데 전부 다 1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가연물로 취급해줘야 된다라고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무 부스러기라고 나왔다면요. 종이 부스러기 말고 우리 나무 부스러기다. 근데 나무 부스러기는 비슷하지만 다르죠. 얘는 10m 3승 이상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특수 가연물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한 것들, 유사한 것들을 조금 비교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안전관리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문제 자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이렇게 나와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따 가정하시고 이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번,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먼저 수립 지침을 작성해서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계획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무총리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종합해서 어디 거쳐요? 그렇죠. 중앙위원회 거칩니다. 중앙위원회 거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행계획을 작성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집행계획은 누가 작성하나요?
그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겠죠. 그래서 중앙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이때는 매년이니까요. 매년 작성하는데 우리 몇 월까지? 10월 말까지. 그래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를 거치나요? 이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치죠. 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먼저 작성해 줄 때도 있습니다. 누가요?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작성하나요? 아니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재난기관의 책임기관의 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리을번 행안부 장관이 시도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아니죠. 시도 안전관리 계획은 누가요?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거고 우리 행안부 장관은 이 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도 땡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도 안전계획은요, 시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 시도 거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몇 월까지? 10월 했으니까 12월 말까지. 그래서 딱 2달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합니다. 맞죠? 시군구는 시장군수구청장 거. 그리고 이때 시군구니까 시군구위원회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위원회. 그리고 수립지침은 누가 해줘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주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수립지침까지 만들어가지고 전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들이 전부 다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해가지고 시군구위원회로 전달시켜서 심의를 받아 확정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작성해 줄 건데 몇 월 며칠까지? 2달 걸리니까 2월 말까지. 그래서 10월 말, 12월 말, 2월 말까지 기한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